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요즘 가끔 스타트업 창준생을 만납니다. 취업 대신에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죠. 성공예감 별책부록 시간을 통해서 제가 무모한 도전을 권하기도 했고, 우리 경제 전체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으니까 저로서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실제 창업 현장은 그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교과서나 이론이 작동하지 않는 그 분야에 제대로 된 실전 매뉴얼이 없다는 게 아마 실제 창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 겁니다. 요즘은 창업을 돕는 멘토나 엑셀러레이터라는 존재 기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또 이 사람들한테 자신의 수준이나 창업 과정에 걸맞는 도움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조언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 창업 경험은 20년 전에 멈춰서 있어서 최근에 달라진 창업 환경과 정보를 담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위안을 건네고 용기를 줄 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실용적인 독서를 하겠습니다. 특히 창업을 준비하거나 고려하고 계신 청년과 장년층이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그저 막연한 환상을 갖고 계신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그걸 깨는 역할을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을 돕는 엑셀러레이터하고 스타트업 창업가 두 분이서 각자의 입장에서 창업 단계별로 고심해야 할 문제들을 정리했다는 게 인상적인데요. 당사자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는 스타트업 창업의 세계, 함께 하시죠. 성공을 예감하는 지적 모험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별책 프로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의 마카롱을 향한 꿈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름지기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려면 멘토의 역할이 중요하죠. 별책 부록의 길라잡이 AI예요. 지난주부터 어째 좀 영업의 느낌이. 자, 라디오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보내주신 댓글 좀 보죠. 네, 샵 9730 KBS 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황제라 불리는 스티븐 슈워츠먼이 쓴 투자의 모험 읽어봤는데요. 예. 특히 지난 시간 인공지능 AI가 1,000만 원만 맡겨달라 로보 어드바이저로 몇 배는 불려드리겠다라고 공연을 했고 예. 또 소장님께서는 콧웃음을 치셨고 저는 좀 비웃었죠. 여기에 대해서 강훈필님 제가 AI한테 1,000만 원 맡겨보고 싶네요. 그럼 저 성공을 예감하는 건가요? 해주셨고 양재근님 AI는 데이터의 총합 아닌가요? 사람의 미묘한 감정까지 데이터로 저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카르마 극복님도 AI 추천으로 돈 벌었다면 애널리스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설명되지 않죠. 라면서 비교적 AI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희가 그 주식 투자 공부하면서 느꼈지만 심리 게임이니까 네. 심리는 AI가 알 수가 없죠. 가끔씩 우리가 저 AI를 보면서 벽에 막힌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심리를 모르니까. 네. 예, 그래서 AI에 다 맡겨둘 수는 없는 거죠. 프로그램 매매가 1987년 블랙 먼데이의 원흉이었다. 이런 지적도 우리가 배웠고요. 네. 또 뭐 인덱스 펀드라 그래서 이 지수하고 그대로 가는 펀드 같은 것들도 등장한 게 뭐 사람을 불신해서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라든가 이런 거 불신해서 이런 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프로그래미건 전문가라는 사람이건 믿을 건 없다. 주식에서 믿을 건 딱 하나다. 뭐다? 자신밖에. 저를 못 믿겠어요. 제가 섣불리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렇긴 한데 공부를 쭉 하다 보면 네. 어느 순간 믿을 건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 들어서 성공하는 거라면 네. 투자해서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AI와 벽을 치고 저 자신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발 동동, 마음 초조한 투자자들도 많았습니다. 박지숙님, 요즘엔 주식 앱을 아예 안 들어갑니다. 국내며 미국 주식 모두 마이너스라 마음 비우고 있어요. 이미 주식 투자에 발은 들여놨고 벗어나기 어렵네요.
0419번님, 주식하면 머리가 쥐나려고 해요. 45년 주식 투자에 부부 사이는 강 건너 불구경으로 살고 있네요. 부동산 투자는 부자가 되는 길, 하지만 주식은 망하는 길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긴 시간 원금도 못 찾아서 원금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이었다. 기나긴 이런, 여정이죠. 예. 예, 얘기도 해주셨는데, 근데 지난해 이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주식 대중화의 길이 조금 열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1980년대 이후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그래도 주식에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투자의 길이라든가 돈을 불리는 길이 사라지기 때문에, 물론 뭐 엄청난 돈이 있다면 부동산에 뛰어들어도 좋겠지만 네. 부동산도 또 경제 환경에 따라서 불안정해지는 시기가 오니까요. 네. 저는 성공 예감을 믿고 소장님을 믿고 주식에 뛰어들었으니까 예, 하지만 저 자신을 믿고 예. 기나긴 여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 아이드림님, 월봉, 이평선 같은 차트를 보고 투자하겠다는 것은 맥미러만 응시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평선, 이동평균선이라는 건데 못 네. 들어보셨죠? 네, 잘 공부할 게 모르겠네요. 많습니다. 아직 멀었군요. 역시 기나긴 여정입니다. 네, K2237번님, 주식으로 돈을 따기보다 돈을 잃지 않는 법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한 만큼 보이는 것도 주식이죠. 모두 성투하세요. 해주셨네요. 성공 투자하세요인데 보통은 상투 잡죠. 놀리려는 건 아닙니다. 네. 예, 멋진 표현인데요. 아까 그 백미러만 응시하고 자동차 운전하는 것.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을 잘한다는 건 네. 그 칼치기를 하거나 끼어들기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 능력으로 방어 운전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거잖아요. 네. 백미러만 봐서는 안 되고 차의 위치들도 봐야 되고 길의 상황도 봐야 되고 종합 판단 능력이 필요한데 네. 투자에도 그런 거죠. 운전이 또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갑자기 꽝 박았을 때 사고가 그게 나기도 이제 하잖아요. 방어 운전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까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해서 마음속에 담아뒀다가 피할 수 있어요. 네. 공격적으로 운전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방어 운전을 하면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려면 많은 요소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정치를 종합 예술이라고 했지만 저는 투자를 네. 그게 뭐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종합 판단 능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합 예술이다. 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멋지네요. 저는 종합 예술을 하고 있군요. 보다 확실한 투자 방법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네. K2493번님, 투자라는 게 말이 쉽지 생각만 하다가 그냥 포기할 때가 많아요. 주식만이 아닌 다양한 투자 방법을 알고 싶네요. 유민형님도 30대 초반인 저는 아직까지는 투자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고민이 드네요. 해주셨습니다. 요즘 워낙 유동성이 좀 풍부해서 주식 아니면 부동산에 돈이 쏠리고 있는데 네. 혹시 소장님께서 지금 당장 1,000만 원 정도? 한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있어서 내가 당장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좀 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우선 네. 아까 2493번님처럼 고심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기질. 기질. 뭐 투자를 하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즐거우면 재미있으면 네.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조금 여력 있는 돈이 있어야죠. 네. 혹은 돈을 모아야죠. 막 힘들게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알바를 해서 조금 돈이 모였을 때 여기 나온 것처럼 100만 원이 모였으면 그래 이거 잃어도 상관없어 하고 하면 기질과 자본이 뒷받침되면 네. 성공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싫고 돈도 없다. 근데 빚 얻어 산다. 그럼 뭐 제가 보기엔 백전백패예요. 그걸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이 있다면 네. 뭘 할 거냐. 우선 가상화폐는 후보지에서 배제하고요. 역시나. 너무 변동성이 네. 커서 일종의 그 노름판보다 더 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주식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조금씩. 네. 그리고 훈련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늘릴 테고요.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이면 부동산 해도 되겠죠. 저는 뭐 하지 않습니다만은. 단계별로 예. 알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를 믿어보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오늘 읽어볼 책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읽어볼 책은요. 스타트업 창업.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타트업을 꿈꾸는 그대들에게 비기닝입니다. 명승은 한상균, 두 투자자와 창업가의 생각이 동시에 담긴 입문서인데 일단 저자가 2명이잖아요. 예. 누구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소개하기 전에 우리 마카롱 사업에 대한 본인의 의지는 접으신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불같이 기업가 혹은 창업가의 열정이 솟아나진 않았어요. 솟아났어야 되는데 네. 책은 참 제가 재밌게 읽었으나 꿈은 제가 단칼에 접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잘 접으셨어요. 이 두 저자는 조금 입장은 다르지만 이미 스타트업 세계에서는 유명한 분들이에요. 네. 이 명승은 벤처스퀘어 대표는 엑셀러레이터라는 개념을 이제 한국에 소개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벤처를 키워주고 돕는, 그러니까 스타트업 창업과 발전을 자금과 컨설팅 면에서 돕는 멘토고요. 원래는 그 IT 분야의 전문 저널리스트였고 여러 번 창업하고 실패를 거듭해 보셨어요. 이분. 네.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실패기가 사실 멘토로서는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성공 예감에서 주로 성공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게 실패를 워낙 많이 해봤어요. 실패 전문가라고 항상 실패 말씀하시잖아요. 전문가. 네, 저는 실패 전문가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10년에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인 벤처스퀘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분이고요. 네. 특히 이분이 그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어 있는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이 스타트업 세계에서는 유명한데 이게 정부가 인증해주는 기술 기업이다 이런 거 비슷하거든요. 네. 이걸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식 창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기업 인증을 해줘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고 한상균 씨라는 분은 본인이 창업가예요. 스타트업 대표인데 한 3번 책을 읽어보니까 어려움도 겪고 네. 자기 회사를 바꿔왔어요. 네. 첫 번째는 게임 전문, 온라인 게임 전문 방송인 빅 FM이라는 거 창업했다가 너무 빨리 해서 실패를 했고요. 브랜드 오션스라는 것도 만들었었고 지금 로보위즈를 창업해서 로봇 관련 산업 스타트업 창업가들로 또 지금 멘토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이 책이 스타트업 창업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용하다, 실용적인 도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예. 그럼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저도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너무 한쪽의 입장이 강조돼 있어요. 네. 돈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만 강조되면 창업가의 입장이 죽고 네. 창업가 입장만 강조하면 현실을 너무 모르는 얘기가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조금씩 갈리는 대목이 있는데 잘 정리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 너무 이 낭만적인 이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창업가들은 네. 내가 기존의 기업과 다른 기업을 하기 때문에 좀 달리 할 거야 그러면서 멋을 부릴 수가 있는데 그 책들에는 그런 대목도 많이 있어요. 마치 조금만 참으면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현실을 왜곡하는 것도 많은데 이분들은 아주 냉정하게 네. 현실을 얘기해요. 그래서 각 단계 뭐 예를 들어서 언제 창업을 할 거냐, 타이밍, 동업할 거냐 말 거냐, 직원 어떻게 뽑을 거냐, 투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유치할 거냐, 뭐 사업 잘 안 되면 정리하거나 전환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잘 되는 경우만 상정하는데 뭐 열의 아홉이 망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는 거하고 그 조금 현실적인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네. 여기 노란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정보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찾아봐라 이런 것들 이런 실용 정보 때문에 이 책을 저는 골랐습니다. 네, 왜 소장님께서 실용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책을 읽으면 아마 다들 느끼실 것 아실 같은데 거예요. 예. 특히나 저는 또 마카로 사업을 접기는 했으나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예, 예. 그게 또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어려운 얘기보다는 좀 더 실전 감각을 위주로 썼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더 쉽고 재미있게 느껴진 게 아니었나 싶거든요. 겉멋 부리지 말라는 얘기의 다른 표현들이 꽤 많이 등장하는데 이 책에 저도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벤처 일기 붐을 겪은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겉멋 부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여기 보면 뭐 낭만을 추구하지 말라든가 지나치게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도 공감해요. 네. 그러니까 리더십이 확 이끌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뭐 모든 사람의 동의를 구해서 뭘 하겠다 하다 보면 너무 늦거나 방만해지면서 회사가 잘못되거든요.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직원들한테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줄 기회가 있을 때 정리를 해야 된다. 6개월 정도 시간을 보고
정리를 해서 재창업의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잘못될 경우 네. 희망도 없는 걸 막 붙들고 몇 년 끌고 간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악화돼서 구렁텅이에 빠지거든요. 진짜 그래서 현실적인 조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비슷한 경험들을 한 저로서도 네. 창업가들한테는 좋은 교재보다는 좋은 선배가 필요한데 이 책이 두 사람 때문에 좋은 선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스타트업을 꿈꾸는 그대들에게 비기닝.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한국의 스티브 잡스. 이거는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워낙 국내 IT 업계, 스타트업 업계에서 나왔던 문제의식인데 한국에서라면 스티브 잡스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네. 저희들도 그런 질문 많이 이 했었잖아요. 질문 제가 참 많이 드렸죠. 네. 근데 뭐 두 저자가 힘들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좋은 아이템 있으면 대기업의 아이템을 도둑맞는다. 돈이 많고 사람이 있으니까 바로 해버리면 되잖아요. 새로운 진입 장벽이 네. 없으니까. 그렇죠. 뭐 여기 네이버 사례도 나옵니다만은 그다음 국내 시장이 너무 적어서 뭐 미국이나 일본과는 좀 다르잖아요.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투자 유치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선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다 싶으면 다른 조건이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과감한 투자들을 하는데 우리는 뭐 서류도 복잡하고 해야 될 절차도 많고 그래서 네. 뭐 어렵다. 창업 초기에 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 사무실 하나라도 얻으려면 임대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비싸죠. 그렇죠. 또 국내에는 패자부활전 잘못되고 나서 재기하기가 어렵다든가 실리콘밸리와의 차이도 아주 적시를 해놨어요. 투자 조건과 환경의 차이도 있는데 다만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느낀 거지만 과거에 비해서 벤처 1기에 비해서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말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네. 투자 조건이나 환경이 저희 때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정부도 제2의 벤처 붐을 위해서 상당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 네.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첫 번째 키워드로 뽑아주셨는데 네네. 이 저자 두 사람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스티브 잡스가 탄생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도 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환경뿐만 아니라 창업가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 개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아닌 건가요? 환경이 더 문제였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씨앗론과 토양론인데요. 한국에 스티브 잡스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땅이 질척거려서냐 아니면 씨앗이 나빠서냐. 네. 그래서 문제가 있겠죠. 네. 우리 창업가들도 너무 이제 정답이 정해진 교육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네. 뭐 창의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특히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대목이 창업가들의 문제 이런 게 있어요. 창업 자체가 목표인 거예요. 사장님 혹은 회장님 명함을 얻으려고 하면 대부분 망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구체적인 매출, 이익, 투자에 대한 계획 없이 덜컥 법인 세우고 사무실 임대를 해요.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자료가 있던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한 사람 하나만 쓰고 시작을 해도 한 달 고정비가 1,700만 원 이상 들어요. 뭐 임대료랑 이런 네. 거 다 내고. 그리고 6개월이면 1억 이상이 나가잖아요. 뭐 5억을 준비해도 몇 년이나 가겠어요. 이게. 새로운 매출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불리는 돈 나오는 군역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네. 돈 나올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이 시작한 창업가들의 문제를 지목을 많이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이건 돈이 된다, 돈이 나올 거다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많은 회사들이 저 손해볼 것 같은데 하는 이유는 뭔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있거든요. 아마존이 물류센터를 사들이거나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들이 부동산 투자에 가까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뭐 똔똔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땅값 오르는 게 훨씬 더 네. 크니까. 그걸로 더 수익을 더 얻을 수 그게 돈 있을까요? 나오는 군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 명성은 씨가 한 얘기 중에 저는 이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굳이 왜 스티브 잡스를 목표로 하느냐. 그렇게 목표가 너무 크면 네. 시작부터 불행해지잖아요. 뭐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 창업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지니까 굳이 목표를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조금 낮춰 잡은 다음 시작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스티브 잡스가 그랬듯이 결국 아이디어가 뒷받침이 돼야 스타트업이 탄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벤처는 주로 혁신적인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반면에 공익성 위주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더 높아야 투자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그렇죠. 걸까요? 네. 그러니까 맨 먼저 돈이 될 것이냐를 보기 때문이죠. 투자하는 쪽에서는. 네. 다만 공익을 위한 법인을 세워서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업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생존하면서 공익에 기여하는 게 목표고 정부가 이걸 도와주죠. 창업서부터. 그러니까 네. 그런 방향으로 가면 돼요. 나는 공익 활동하는 게 좋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회 사업가 혹은 기업가라고 불리는 영역이고 조금 다르죠. 이 스타트업은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진 창업인 거죠.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청년 창업 대 장년 창업. 이건 저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여서 이제 언제 창업할 거냐. 청년 시절에 하는 걸 당연히 생각하는데 네. 국내 IT 분야나 이런 분야도 근데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보면 뭐 대박이 난 경우는 청년 창업이 많았죠. 페이스북 뭐 주커버그라든가 네.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도. 근데 소소한 중박 정도는 오히려 작년 창업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 나와서 창업해서 자기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창업하면 실패율은 낮아요. 이 책에 아주 극명하게 실리콘밸리와 우리의 차이를 보여주는 우리는 단지 청년 창업만 생각하는데 심지어는 뭐 다른 길이 없어서 창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냥 창업이 목표가 돼버렸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불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청년 창업이냐 그 작년 창업이냐는 사실 뭐 어떤 답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청년 창업의 경우 실패율은 높지만 대박. 네. 그러나 작년 창업의 경우는 실패율은 낮은데 중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혁신 대 안전, 홈런 대 안타 이렇게 비유도 책에선 들었어요. 창업가 대 기업가. 이제 중년 정도가 돼서 작년 정도가 돼서 기업 경험, 현실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아주 혁신가가 되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잖아요. 현실의 어려움들을 머릿속으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기업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창업해서 또 그런 대로 성적을 오히려 낼 더?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국내에서도. 그래서 어떤 답은 없다. 다만 이제 작년 창업의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 하게 되는 창업의 경우에는 이제 스텔스 모드하고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애니팡 개발자들이 직장 다니면서 네. 토요일마다 동호회처럼 모여서 맞아요. 시작했던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텔스 모드라는 건 직장 다니면서 거기서 뭐 나 부업으로 사업 창업하고 있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자맹해야 됩니다. 네. 입을 다물고. 주말에만 나가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스텔스 모드고 린 스타트업은 그래서 이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주 간편한 형태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거의 비용을 쓰지 않은 방식으로 각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시작하면 오히려 안전한 창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죠. 사실 장년층의 성공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은 청년들의 전유물이다라는 인식이 저도 사실 스타트업은 곧 청년들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 이런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된 걸까요? 작년들이 딸린 식구들이 있어서 섣불리 창업을 못하긴 하죠. 네. 청년들은 좀 부담은 없잖아요. 딸린 식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다만 한 가지 이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는데 창업이라고 다 같은 창업은 아닙니다. 스타트업 창업은 그냥 소상공인 창업과는 다른 거예요. 네, 카페 네. 하는 걸 스타트업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스타트업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도는 크지만 대박의 가능성이 큰 이른바 생계형 창업과는 구분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청년이 꼭 유리한 건 아니다. 이 점만큼은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 장년들 가운데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경험을 탄탄하게 쌓은 분들이 네. 성공시키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매각한다든지 인수합병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장년들만이 가진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렇죠. 뭐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예. 가졌다면 예. 뭐 장년들에게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 두 저자가 각각
투자자나 투자 심사역의 입장, 또 창업가의 입장으로 갈린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창업 타이밍과 관련해서도 시각차를 보였나요? 약간 있는데 정답이 없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네. 언제 창업하는 게 최고다 이건 없는데 이 명승은 저자 같은 경우는 작년 창업에 대해서 약간 재밌는 조언을 하더군요. 혁신과 코스프레 하지 마라. 이것도 멋이거든요. 나 회사에서 하기 싫은 일 하다가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런 코스프레를 하면 잘 될 일이 없다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어서 메모를 해뒀는데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하려면 이건 젊은 분들도 잘 들어두셨으면 좋겠는데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 5가지를 더 해야 되고 또 하기도 싫고 잘하지도 못하는 일 10가지를 더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 사장놀이 하고 싶다면 해야 될 일들이 하기 싫은 거, 못하는 것까지 해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그 대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한상균 저자 같은 경우는 실전 감각을 중시하는데요. 우리나라 아이돌들이 왜 잘 되느냐. 막 10년 가까이 되는 그 훈련생 기간이 있잖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네. 그걸 이제 비유를 들면서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이 탄탄하게 쌓일수록 양질 전환이 벌어진다. 경험의 양이 갑자기 질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뭐 청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스타트업에 가서 6개월 경험하고 자기가 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그 분야에 대해서 네. 혹은 어떤 상권에서 창업하겠다는 분은 그 상권에서 놀아보기도 하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그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나 경험이 질적으로 좋으냐 탄탄하냐 이런 거거든요. 네. 뭐 여기 하고 저기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려는 것에 대한 탄탄한 경험의 유무가 중요한 거라는 거거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동업 대 독자 창업. 공동 창업할 거냐, 혼자 창업할 거냐인데요. 이건 참 고민이긴 하죠. 왜냐하면 그 스타트업 기업들 가운데 특히 IT 쪽은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창업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네. 꽤 실패율이 높아요. 엔지니어는 기술에 관해서 강점이 있는 반면에 경영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 팀을 꾸리냐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전에 스스로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면서 나는 슈퍼 CEO가 될 거야. 내가 다 알아서 다 할 거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없다는 걸 인정한 선에서 이제 팀을 꾸려야 되는데 이것도 흥미로웠어요.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사장이 결정되고 나서 어떤 순서로 사람을 뽑을 거냐. 네. 첫 번째가 기술 가진 사람 데려와야 되고 그다음 돈 관리할 사람 챙겨와야 되고 정보, CIO, 뭐 IT 쪽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니까요. 마지막에 마케팅 책임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대개는 현장에서 빨리 실적, 매출을 올리고 싶으니까 마케팅 담당자부터 데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적 이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공동 창업이냐 독자 창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크와 책임, 권한 뭐 이런 것들은 한 사람한테 아까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게 낭만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지만 한 사람한테 좀 집중해서 이 사람이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공동 창업한 경우에도 이제 향후에 말썽의 소지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분 구조를 가지는 게 좋은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스타트업 창업이 과거처럼 한 가지 아이디어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기술적 뒷받침도 돼야 되고 하니까 저도 공동 창업이 불가피한 시대로 가고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둘이 늘 리스크도 같이 나눠지고 책임과 권한도 둘이 똑같이 가지는 게 답은 아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내가 결정하마라는 넘버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말렸죠, 제가.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동업은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옛말에도 사실 어른들이 가족들하고 동업은 하지 마라 할 정도로 가족들하고도 하지 말라 그랬죠. 네, 예전에. 공동 창업에는 사실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기술 분야가 전문인 사람이 경영까지 잘할 수 없으니 경영하는 분이 같이 있으면 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예. 벤처의 세계에는 동업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속담은 안 통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책에서도 이제 의견은 갈립니다. 네.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성공한 사례들과 실패한 사례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에어비앤비, 이 공유 숙박업체, 여기는 브라이언 체스키라는 사람이 창업가인데요. 이 사람만 있었으면 아마 평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됐을 텐데 기술, 알고리즘이 아주 정통한 프로그래머 하나를 끌어들여요. 네이선 블레치를 차크라고 하버드대 나온 이 사람이 합류하면서 기업 가치가 폭발하거든요. 이건 이제 공동 창업이 성공한 케이스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애플 생각해 보세요. 그 워즈니악하고 잡스가 같이 만들었는데 둘이 다투죠. 그렇죠. 이 잡스는 상당히 경영자로서의 직관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워즈니악은 자기가 기술적인 건 다 했으니까 이거 내가 다 한 건데 하고 결국 빠져나왔고 그게 애플에서 잡스가 쫓겨나는 기본적인 동기가 되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창업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독자 창업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결국 이제 어떤 강한 팀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지 혼자 하느냐 둘이 하느냐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게 이 사람들의 결론인데요. 그러나 공동 창업을 했더라도 리스크, 책임, 권한 이런 건 한 사람이 네. 이게 분명히 하지 않아서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가족 간에 공동 창업을 해도 싸운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같이 하지 마라 이런 네. 건데요. 이것만 분명하게 하면 뭐 계약 조건 같은 거에서 이 리스크도 내가 책임지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 다 나한테 집중한다. 네. 이런 걸 결정해 놓고 나면 다음은 쉬워요. 네. 책에서 리스크도 독박 쓴다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잖아요. 이제 독박 쓰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그 사람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독박도 안 쓰면서 리스크는 나눠 가지는데 결정은 내가 할게.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힘들겠죠. 네. 스타트업을 꿈꾸는 그대들에게 비기닝 함께 읽고 있는데요. 예. 스타트업 중에서 기업 가치가 10조 이상 넘는 곳을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500개 기업 중에 우리나라는 11곳 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벌어지는 건지 더 국가적인 차원이 대응이 필요할까요?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중요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유니콘 키우겠다고 해서 육성될 종류의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500대 기업의 주로 가장 많은 게 중국하고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창업을 하는 게 대박 날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기업가들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다들 뭐 공무원, 의사, 변호사 되려고 하는 마당이니까 창업하겠다고 그러는데 부모들이 다 말리잖아요. 심지어 미국 창업처럼 명문대 가서 중퇴하거나 창업할래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빗자루 들고 쫓아오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토양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정부가 돈 쓴다고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스타트업을 꿈꾸는 그대들에게 비기닝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투자 받는 법. 스타트업 창업의 핵심이죠, 사실은. 어쨌든 자기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상공인 창업과 다른 점은 생계형 창업은 내 돈 가지고 해서 벌이도 이제 크지 않지만 안심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스타트업은 남의 돈이 들어온다는 게 기본적인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사업을 크게 벌려야 되니까 위험도도 있고 네. 투자자가 반드시 등장하게 돼 있는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놀란 건 우리 때에 비해서 그 정부 지원 규모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실제로 스타트업들 창업 돕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더군요.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167조 원 벤처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정부 돈 1원이라도 받으면 회사로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버릇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던져주는 빵 조각을 먹는 야생동물처럼 야성을 잃어서 결국 다 망한다. 그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거네요. 근데 지금은 이 저자들도 그런 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부 돈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초기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연구개발 기업이라든가 기술개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을 받는 게 네.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 근데 정부 지원 투자 심사의 목표는 하나거든요. 정부가 원하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냐예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때문에 벤처 투자를 장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일자리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 아이디어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주의하라는 얘기를 하고 매출과 수익 같은 시장성을 투자 판단에서 많이 따져요. 이 회사가 매출을 얼마나 올리지? 그리고 이익은 얼마나 언제쯤 낼까?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이런 걸 많이 따지는데 이 투자자를 유치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부터 지금 따져. 그럴 거면은 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 받지. 막 이런 약간 오만하거나 낭만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입장차가 벌어지죠. 그렇죠. 저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언제 내가 돈을 투자해서 그 돈을 몇 배로 벌어들일 것이냐가 관심사인데 창업가는 어려운 환경이니까 돈을 좀 약간 빌린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늘 투자 유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투자 유치를 한 다음에 내가 원래 투자 유치 없이 혼자 창업해서 목표했던 그 매출이라든가 이익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단축하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수단을 빌려서. 네. 말하자면 걷는 데서 달리는 데서 자전거를 빌리는 거죠. 남의 돈을 투자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의 투자 자금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초기 설립 투자가 있을 수 있고 사업 유지를 한다든가 추가 개발용도 있고 규모를 확 벌리기 위해서 마케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세 가지 용도로 투자를 받는데 투자 받는 곳은 많습니다. 기업형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고 정부의 모태 펀드를 기반으로 한 벤처 캐피탈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싫다. 조금씩이지만 여러 사람한테 받겠다 그러면 요즘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도 있으니까 많죠. 네. 방식은 많고 전에 비해서 규모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돈 투자 받으려면 진짜 어려웠어요. 한 몇 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그쪽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은 소액인 경우는 물론 네. 큰 금액을 받을 땐 여기도 그렇겠지만 지금도 그렇겠지만 소액인 경우는 비교적 수월하게 많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관건인 것 같고 가장 예.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예. 그럼 과연 투자자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 만한 그런 좋아할 만한 투자처는 어디인 건가요? 두 분 공동 저자의 생각이 조금 다른데 재밌는 비유여서 저기 메모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죠.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심사역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홈런 타자를 안타 치는 타자보다 더 좋아한다. 지금 당장 매출이 좀 적어도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느는 쪽을 좋아한다. 등산하는 것보다 로켓을 좋아한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확 성장할 네. 때를 찾죠. 왜냐하면 그래야 몇 배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용꼬리보다는 뱃머리를 좋아한다. 패기보다 경륜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걸 하면 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확 잘 벌 것 같은 스타트업과 CEO를 선호한다는 건데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네. 명승은 저자는 투자자 혹은 투자 심사역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 한상균 창업가의 경우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걸 이해 못하면 투자를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투자자 입장 생각해 보면 투자에 적합한 조건이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엑시트 플랜이라는 건데 내 돈을 언제쯤 뺄 수 있게 해줄 거야. 내 돈 받아놓고 10년 동안 못 빼면 이게 투자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엑시트 플랜까지 제시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때 이 사람 믿을 만한지를 모르니까 주변에서 보는 사람한테 투자하게 돼요. 그래서 3F라고 스타트업계에는 유명한 말이 있죠. 누구 돈으로 창업하고 사업을 초기에 키우느냐? 3F의 돈이다. 프렌드, 친구 돈, 패밀리, 가족 돈. 또 하나가 풀, 바보 돈. 왜냐하면 너무 엄밀하게 따지면 네네. 투자를 못하니까 나 믿고 좀 돈 좀 넣어봐. 그냥,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런 세 종류가 돈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규모가 가면 그래도 논리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제 외부 대형 투자자한테 손을 벌리게 되죠. 아니 근데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요. 그냥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큰 돈을 그냥 선뜻 지불하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뜻 주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꼼꼼하게 따집니다. 네. 근데 사람마다 투자하는 쪽이 어떤 쪽이냐에 따라 다른데 어떤 쪽은 자신들의 촉을 믿어요. 또 어떤 쪽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나 기술은 안 보고 그 CEO, 창업가만 보는 돈들도 있어요. 네. 저 사람이 믿을만 하면 뭘 해도 될 거다 하는 소장님은 쪽. 어떤 쪽이신가요? 저는 투자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많이 보는 편인데 그것 때문에 실패 많이 해요.
저는 뭐 종목은 괜찮은데 사람 투자가 늘 실패 쪽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시는군요. 저는 사람을 더 보죠. 창업가 위주로. 네. 예. 또 투자를 받으려면 사업 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되고 또 이걸 토대로 잘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뭐 누구나가 맞아요. 다 알 것 같은데 네. 노하우를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스타트업 창업 준비생들이 이 노하우를 알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것 그럼요. 같은데 좀 조언을 해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체계 조언에 제 경험을 조금 덧붙이자면 네. 마카롱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뭐 근사하게 만들어서 예.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발표해야죠. 설명하죠. 예. 근데 제 경험은 그 대부분이 공허했어요. 많은 걸 봤는데 뭐 수십 개를 봤죠. 그 창업가의 환상만 담아 놓는 경험을 표도 화려하고 숫자도 멋진데 그냥 환상이에요. 현실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이 사업계획서 잘 만드는 법과 관련해서 공동 저자의 조언이 상당히 그 실질적이었어요. 이 명승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세 종류로 사업 계획서라는 걸 만들라는 거거든요.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야 돼요. 나는 무슨 사업을 하려는 거지? 자기가 납득이 안 되면 남을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이거는 뭐 가득 써놓는 거예요. 필요한 자료도 다 막 쟁여놓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씩 줄여나가는데 벤처 캐피탈이나 정부 쪽에 가기 전에 같이 사업팀, 아까 팀을 꾸리라고 그랬는데 강팀을 꾸릴 때 공동 창업가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조금 축약해서 핵심을 담는 거죠. 마지막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벤처 캐피탈이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여기서 그냥 아주 액기스만 갈아 넣어야 되는 거죠. 네. 더 줄여서 막 한 3, 40장짜리를 만들어 오는 분들도 있는데 읽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을 담는 게 중요하지. 네. 뭐 자랑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질적인 조언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 근사해 보이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헛웃음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숫자도 고쳐야 되고 네. 현실은 다르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내용으로 이 명 대표 같은 경우는 CEO가 능력 있다. 우리는 준비된 팀이다. 또 시장 규모, 근거, 수치, 시장의 경쟁 상황, 또 차별화된 어떤 독보적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이런 것들이고 이 한상균 창업가의 경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 조금 다른 날로 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사업 개요,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다, 기존 시장에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게 구성이 되니까 해결책과 자신들이 가진 제품, 시장 경쟁, 팀, 재무 계획 같은 걸 쓰게 되는데 핵심은 딱 하나예요. 여기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이게 돈이 됩니다. 하는 게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5번째 키워드, 피봇.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내가 어떤 초기의 사업 기획이나 구도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앞이 안 보여서. 그런데 기업은 만들어 놓고 팀도 괜찮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 뭔가 방향을 돌려야 되잖아요. 피봇 이 얘기는 업종 전환 바꾸는 겁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이 안 보이는 곳에서 모델이 보이는 쪽으로. 다만 여기서 이제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농구 선수 하다가 아버지가 총기 사고로 죽자마자 공허해져서 야구 선수로 돌변했는데 엄청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서가지만 마이너리그에서 정말 고생만 하다 다시 농구로 복귀하는데 창업의 경우에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야구 선수였던 마이클 조던이 도저히 미래가 안 보인다 하면서 농구로 전환하는 것처럼 피보팅을 해야 되는데 아주 흥미로운 공식을 제시해요. 사례와 함께. 대표적으로 그 우리 광명수 씨도 인스타그램 하실 텐데 네. 인스타그램의 원형은 원래 인스타가 아니었어요. 버분이라는 SNS였는데요. 케빈 시스톰이라는 창업가가 마이크 크리거라는 기술 중심의 공동 창업가를 끌어들여서 버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너무 복잡했어요. 페이스북을 의식해서 너무 기능을 많이 넣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그 서비스 중에 사람들이 관심을 유일하게 보이는 게 사진. 그 사진을 얼마나 이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기술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보이니까 다른 가지를 다 쳐내고 피벗하는 거예요. 네. 인스타그램으로 이름도 바꾸고 대박이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피보팅의 경우처럼
피봇을 고려해야 된다. 뭐 죽을 때까지 붙잡고 늘어진다고 앞이 안 보이는 게 해결책이 보이는 건 아니니까. 여기 공식이 저는 재미있었는데 죽었다 깨나도 내야 될 돈이 있습니다. 이 창업을 하게 되면 네. 안 되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뭐 대금 내야 될 거, 그렇죠. 그럼 납품을 했는데 그다음 임금 줘야 될 거, 줘야죠. 또 국세 체납하면 이거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6개월 전쯤에 이렇게 낼 돈 계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아, 요거 낼 여력은 있다. 6개월 전 정도가 돼서 그러면 피보팅의 타이밍이 온 거죠. 다만 업종 전환할 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뭐 다른 쪽은 될 것 같아 하고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핵심 역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강한 팀이든 기술이든 뭐 특허든 이런 걸 가지고 가고요. 도저히 다른 쪽으로 업종 전환할 수 있는 핵심 역량도 우리한테 없다. 뭐 직원들은 다 떠나고 우리한테는 기술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다. 그러면 접어야죠. 업종 전환이냐 그때는 폐업을 해야 되는데 다시 창업할 수 있게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 밀린 대금으로 발목이 잡히지 않게 정리해야 된다. 네. 그런 아주 구체적인 조언들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남아 있다면 돈이 좀 부족해도 그러면은 이제 업종 재전환, 네. 그 피봇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네. 거죠. 무조건 힘들다고 피봇하는 건 아니고 그럼요. 거기에도 이제 정해져 있는 그 과정이 어떤 있는 공식이나 거죠. 과정이 있는 네. 거죠. 그 많은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내가 처음이다. 이건 내가 처음 뛰어드는 거야. 경쟁 없는 영역. 블루오션을 찾았다면서 뛰어드는 건데 저자들은 실제 창업 현장에서는 그러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에 뛰어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블루오션에 대한 오해와 환상이 있어요. 시장이 없는데 그 육지에서 블루오션 대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이건 내가 처음 하는 건데 그쵸. 선점하는 건데 왜 돈을 안 대주지 네. 하는데 돈을 대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건 시장 자체가 없어. 그리고 네 능력으로 그 땅을 파서 그걸 거대한 바다로 만들 수도 없어. 그래서 거절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뭐 자영업, 소상공인 창업처럼 이미 막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쪽 지역이 경쟁이 과다해서 포화 상태인데 그쪽으로 뛰어들라는 건 아니에요. 네. 이 명승은 대표가 한 얘기는 뭐 이미 경영학에서도 인정받는 이론입니다만 퍼플 전략이라 그랬어요. 퍼플 오션 전략이라 그래서 레드 오션 시장인데 경쟁은 많은데 무슨 이유에서건 진공 상태인 곳이 있어요. 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았고 사람들은 불편해하는데 상품이나 서비스의 필요성은 있는데 놓치고 있는데 뭐 그 미국 실리콘밸리 그 스탠포드 대학생들이 만든 온라인 안경 판매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안경은 안경원에 가서 사는 걸로 늘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안경이라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테를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사잖아요. 이게 렌즈가 좀 문제가 될 뿐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안경테 같은 걸 온라인으로 파는 게 훨씬 가격이 싸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창업을 해서 대박을 내거든요. 전 세계 그 이탈리아 업체가 장악하고 있던 70% 이상 독점하다시피 하던 안경테 시장을 완전히 그 새로운 추격자가 가서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이게 퍼플 오션 전략. 그 안경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어낸 것도 그렇죠. 아니고. 안경원 체인을 만드는 건 레드 오션이지만 네.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너무 비싼 가격을 지불해서 어려워하는 걸 쉽게 만들어줌으로써 네. 대박이 난 퍼플 오션 전략인 거죠. 이거를 자영업자분들이 피벗을 좀 활용을 한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들다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좀 변환을 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막 엉뚱한 새로운 업종으로 가겠다는 거는 계속해서 돈만 들거든요. 네. 재창업하는 데 따른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네. 그것보다는 기존에 하던 데에서 왜 안 될까? 소비자들이 뭘 불안해하고 불편해할까? 이걸 고쳐주면 피봇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 제가 그런 솔루션을 받아들인 업체를 못 봤는데 그 굉장히 어려운 생계형 창업 중에 네. 그 아주 싸게 닭을 이제 장작 난로 트럭 뒤에 실어서 네네. 전기구이에서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요. 네, 좀 아파트 많이 입구에 봤어요. 네. 서서 장사를 하는데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보면 소비자들이 불안해요. 저 닭이 어떤 닭인지 모르거든요. 오. 저렇게 싸도 되나? 10,000원에 2마리인데 어디서 폐사된 닭은 아닐까? 네. 그러니까 그 불안감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럼 트럭 한 면에 그 스티커라도 만들어서 이 닭은
어디에서 나온 무슨 닭이다 하고 오. 불안감을 해소해주면 팔리거든요. 네. 그리고 마리당 이무는 적지만 저희는 박리담의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익 적게 남기들은 많이 팔려고 하는구나 하고 사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도 그 문구를 보면 사게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의 뜬금없는 피봇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서 조금만 더 소비자의 불편을 해결해주면 새로운 업종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6번째 키워드, 엑시트 전략. 예, 아까 엑시트라는 표현 썼는데 이건 간략하게 설명드리죠. 뭐 투자자도 그렇고요, 창업가도 예전엔 100년 기업 세우겠다고 뭐 이제 회사를 매각하겠다 그러면 배신자 소리도 들었는데 네. 실리콘밸리나 우리 스타트업 업계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나보다 더 큰 자본이 들어와서 더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으면 넘겨야죠. 넘기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그렇지 않고 대중들한테 돈을 구하겠다 그래서 상장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사업이 어느 궤도에 올라오면 그때 고민해도 돼요. 그러나 투자를 받으려면 투자자한테는 당신이 3년 안에 얼마를 벌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 엑시트 전략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 필요는 있겠죠. 이 정도로 이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AI가 선정한 심쿵한 방. 오늘의 책, 스타트업을 꿈꾸는 그대들에게 비기닝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창업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건 기업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절박함과 생존이란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이란 사실이었다. 나는 2가지 길 중 사람들의 발자취가 없는 가시밭길을 택하련다. 나의 선택에 따르는 고통은 견딜 수 있다. 가시를 밟으며 피를 흘리더라도 새로운 곳에 내가 먼저 갈 수 있다면 말이다. 예, 두 구절은 하나는 이제 명승은 대표의 일기에 등장하는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그 서태지가 썼다고 알려졌던 뭐 사실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만 네. 어떤 글을 한상균 대표가 인용한 대목인데요. 둘 다 이 가시밭길 같은 스타트업 창업의 세계를 잘 묘사하는 것 같아서 골랐고요. 실용적 독서였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을 꿈꾸는 지망생들, 뭐 그게 청년이든 장년이든 이분들이 현실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차원에서 독서해 주길 바라겠고요. 대학생들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환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에서 창업 얘기를 해보면 뭐 자신은 아무 문제 없이 스티브 잡스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려운 거죠. 그만큼. 이 책 읽고 나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문제 돌파할 수 있어 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비기닝, 그야말로 창업의 시작 단계에 접어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한 아이디어인데 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받는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 팻 플린의 슈퍼맨 함께 읽어볼게요. 네. 슈퍼팬. 그러니까 팬들 가운데 소수의 슈퍼팬이군요. 광팬이 네.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성공예감 제작진들이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성공예감의 슈퍼팬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슈퍼팬. 네. 네, 그 좋은 내용, 좋은 상품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1등이 되질 못하고 있어서 아쉽네요. 이걸 보고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프로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자, 책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성공예감 별책 프로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요즘 잘 맞고 있죠? 다시 한번 합을 맞춰보죠.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프로. 프로 다음 다음 주에 만나요.